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잡정보센터를 진행하면서 취준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송합니다, 취포생, 자소설 등의 신조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최근에 2018년 취업 트렌드를 알아가면서 쇼윈도 취준생이라는 신조어를 또 한번 접하게 됐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아무래도 쇼윈도 부부라고 하면 겉으로만 부부고 실제로는 좀 별거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네. 쇼윈도 취준생도 겉으로만 취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게 아닐까요? 네, 거의 접근을 했는데 요즘 이게 취업하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취업이나 구직 상태가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취업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거나 적지만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 때문에 취업을 하는 척하는 준비를 하는 그런 취준생을 쇼윈도 취준생이라고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취준생 5명 중에 2명이 이 쇼윈도 취준생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스펙이 좀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심적으로 부담도 크고요. 이에 따른 좀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좀 항상 이 자리에서 취준생들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은 툭 털어버리시고요. 오늘도 잡정보센터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삼성그룹 계열사별 공채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성공채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하자면 일단 이분은요, 500명을 교육을 하신 분인데요. 취준생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면접관 500명을 교육하신 분입니다. 네. 면접관이의 면접관이시고요. 취준생들이 가장 면접 컨설팅을 받고 싶어하는 스타 강사이신 분입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하반기에 아직 본격적으로 돌입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신 거예요? 예, 안 바빠요. 안 바빠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예, 뭐 이가희 작가님이 그렇게 쓰셨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는 바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참 바쁠 때, 네. 그때보다는 좀 한가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요즘 뭐 그래도 여유를 찾고 지내고 있고요. 좀 여유를 더 찾고 싶었는데 지승환 PD가 자꾸 불러가지고 예,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좋습니다. 훈훈하게. 네, 어제 며칠 전에도 현장 갔다 오는 길에 예. 되게 태성쌤이랑 피디님이랑 그쵸. 좀 모의를 하고 있는 예. 것 같은데 예.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 예, 잡혀왔었죠. 우리 어제 녹화를 한 3시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 금요일부터 방송이 된다고 하던데 네. 잡소리꾼이라고 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어떤 그 이야기들을 아주 편안하게 재미있게 하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어제 첫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네. 재밌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재미없으면 끄세요. 항의하세요. 알겠습니다. 댓글 남기세요. 댓글 알겠습니다. 예, 악플 제가 지승환 PD 알려드릴 테니까 네네. 예, 이메일 주소 그쪽으로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네, 잡소리꾼 다음 주에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네. 오늘은 삼성그룹의 면접 합격 전략을 알아볼 텐데요. 이 삼성그룹이 지난 하반기부터 계열사별 공세를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태성쌤이 보시기에 삼성 면접에 좀 어떤 변화들이 좀 생겼나요? 지난 상반기 그리고 그 전 하반기 뭐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스톱 면접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계열사 이제 조금 달라진 거는 이거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사실 이거는 삼성뿐만 아니라 삼성이 이제 계열사마다 달리한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채 채용의 추세예요. 그 뭐냐면 계열사별 직무별로 굉장히 깊이 있는 조금 더 상세한 면접들로 특화된 질문들로 구성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지금 지난 상반기보다 지금이 더 그럴 것이고 그 다음이 더 그럴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어쨌든 계열사별 직무별로는 더 좀 깊숙이 들어가는 질문이 나올 예. 것이고 원스톱 면접은 그대로 간다고 하셨는데 이 원스톱 면접이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좀 유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분석을 해보면 예.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일단 그 보통 경우에 6시
6시 양재 쪽에서 새벽에 모여서 네. 그리고 기흥이나 아니면 화성 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끝나면은 빨리 끝나야 5시, 보통 한 뭐 7, 8시까지, 저녁 8시까지 네. 그렇게 면접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긴장된 상태에서 대기실 갔다가 면접실 갔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엄청 지칠 거거든요. 네네. 이게 집중력이 떨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체력 이거 미리미리 집중력 흩어지지 않도록 체력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준비하는 것 자체도 이제 1차 면접 끝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서 2차 면접하고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면접에 대한 답을 할 그럴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하루에 해버리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가 면접 준비를 더 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원데이 면접이 좀 한 가지 잘못 보게 되면 멘붕이 와가지고 좀 예. 쓰나미 효과까지 올 수 있을 예. 것 같아가지고 네.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외에도 좀 주목해 봐야 할 변화된 점이 좀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기업에서 면접 형식을 바꾼다라고 발표를 하면 난리가 나요. 뭐 취업 포털 이런 데 보면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요. 경쟁하는 사람들은 똑같고 그리고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형식이 바뀌면은 새로운 사람을 뽑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기업에서는요. 뽑고자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3년 후나 똑같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 기업에서 고민하다가 방법을 바꿀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바뀌는 방법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이쪽에서 뽑고자 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게 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만 고민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너무 휘둘리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아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중요한 것은 그냥 평가 항목이에요. 평가표에 나와 있는 그 평가 항목. 즉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지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이 기업에서 말하고 있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그 준비 작업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거 명심하시고요. 뭐 출신 학교나 일명 뭐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네. 네. 면접까지 가면 어쨌든 스펙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렇죠. 거고요. 스펙을 네. 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하기 위해서 좀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스펙 때문에 떨어뜨린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면접까지 갔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자, 삼성의 원데이 면접 굉장히 좀 힘들 거라는 거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면접 이제 실무 면접, 창의성 면접, 임원 면접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삼성의 임원 면접하면 좀 예. 압박이 심하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임원 면접에서 좀 잘 보기 위해서는 잘 대처하기 예.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예, 임원 면접에서 압박이 심하다라고 느끼고 와서 이제 후기들을 올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본인이 준비를 잘 못했기 때문이고요. 어느 것이나 압박이 있긴 하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를 잘해야 돼요. 일단 임원 면접은 그 온라인으로 인성 검사 후에 하게 될 건데요. 네. 이거 주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도적으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예상하고 그것을 먼저 만들어보고 한 사람과 수동적으로 한 사람들은 남들이 보고 나와서 기출문제가 이런 게 있었어 라는 것을 기출문제를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거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지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 달라요. 그리고 누구에 따라서 질문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몇 개가 되겠어요. 실제 면접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기출문제는 수십만 가지가 될 거라고요. 그거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질문거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면접관을 교육시켰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면접관도 직접 했었고 면접관이 주로 어디서 질문거리를 뽑아내느냐 그것을 먼저 알고 거기서 스스로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소스를 보통 4가지에서 뽑아내는데요. 첫 번째는 지원서 상에서 뽑아내요. 거기서 특별한 게 있나라는 것을 보고 뽑아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과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소서에서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거기서 이 친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질문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회사와 직무와 관련해서
이 친구가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 여기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준비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던집니다. 네. 그래서 질문의 소스를 네 가지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지원서를 보면서 질문거리가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소서를 보면서 요거 정도는 궁금해 하겠는데 면접관들이 이거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질문거리를 뽑아서 준비하시면 훨씬 나을 거예요. 그 대학 때 과외 같은 걸 해보셨죠? 제가 직접. 예.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 때 배울 때보다 내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할 때 훨씬 더 많은 걸 배웠어요. 저도 이제 학원 강사 일을 잠깐 할 아. 때 이게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말 제가 그죠. 더 깊이 알고 있어야 이게 말이 더 쉽게 나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수동적으로 기출문제 가지고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거보다는 내가 문제를 만드는 것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답변도 수월하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좀 태성쌤이 제시해 주신 네 가지 질문 소스를 토대로 좀 주도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할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지원서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 예상 질문을 뽑아보는 게 좋을까요? 예, 지원서는 저희가 실제 면접을 볼 때 휙 돌리면서 한 10초 내에 다 봅니다. 호호. 지원서는, 자소서 네. 빼고 지원서는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빨간 걸로 짝짝짝짝 거버려요. 그러면 뭐냐면 일단 그 재학 기간을 봐요. 네. 재학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그리고 졸업 유예가 과도하게 길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꼭 묻죠. 그리고 졸업한 후에도 이제 공백 기간이 길거나, 졸업한 후에는 뭐 했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점수가 너무 낮거나, 예, 특별한 경험을 했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질문, 학점에 대한 질문, 영어에 대한 질문, 공백기, 졸업 유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빨간 줄로 10초 만에 탁탁탁탁 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공백기에 대해서는 항상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학점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왜 낮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 답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은 정말 많이 나와요. 예, 학점이 왜 낮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래가지고 일하겠어요? 성실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의 질문들도 나올 수 있고요. 보면 그 출신 학교에 대한 압박도 종종 해요. 네. 출신 학교가 이런데 좀 여기 정말 원해서 갔어요? 점수가 낮아서 간 거예요? 편입을 했을 경우에 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만약에 제가 그래도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이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점수는 괜찮았지만 이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면 당신 자녀가 이 학교를 간다고 하면 또 보내겠어요? 이런 식의 추가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죠. 네. 그런 질문을 받는 친구들은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강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답을 하지 않으면 자꾸 그렇게 꼬리꼬리를 질문을 해서 진실된 답변을 얻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공백 기간에 대해서도 이 공백 기간에 취업 안 돼서 이렇게 놀았어요? 졸업 유예 왜 이렇게 길게 했어요? 이거 취업 안 돼서 이런 거 아니에요? 알거든요. 사실 유예하면 대부분 네. 취업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걸 알고 네. 있어요. 근데 무슨 엉뚱한 이야기, 거창한 이야기를 가지고 포장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인정해 버리시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바꿀 수 없잖아요. 그쵸. 내가 졸업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끔하게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뭔가를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다른 거 사용하는 합니다. 것보다 일단은 깔끔하게 굉장히 제가 봐도 낮습니다. 이거 굉장히 성실성에 대해서 의심하실 만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그 학생 시절의 가치관은 이쪽에 있었고, 무엇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여기 낮았는데 지금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 공부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그거를 굳이 감추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학점 영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창업을 했을 경우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래요. 왜 그만두셨어요? 우리 회사 들어와서 또 창업하고 싶지 않을까요? 예,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인턴을 했을 경우에, 우리 회사에서 인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쪽 인턴 했으면 거기 가시지 왜 여기를 지원하셨어요?
예. 거기 떨어져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떨어뜨렸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압박을 해요. 네. 예, 이런 힘들 류의 것 같아요.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게 힘들죠. 네. 네, 질문의 수위도 세고 좀 취준생들이 가장 약한 아픈 예. 부분을 딱 골라서 공략을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솔직하게 인정을 하라고 하셨는데 예. 인정을 하고 또 예.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 좋겠지만 예. 만약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왜 질문을 하느냐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면접까지 왔단 말이에요. 면접까지 왔다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의 학점, 여러분들의 학교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왜 질문을 하느냐? 압박을 해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회사에 입사하시면 지금 면접하는 상황보다 훨씬 더 압박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사가 입사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상사가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돌 아이가 여러분들의 상사가 돼 있을 거예요. 예,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야말로 최상의 진상이 여러분들의 고객이 돼 있을 거예요. 예, 그걸 버티고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돌 아이들이 안 보일 거거든요.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돌 아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압박 상황에 수도 없이 노출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압박을 미리 한번 해보는 거죠. 자존심을 확 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반응을 하느냐, 순발력 있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요. 학점 왜 낮아? 이 학교 왜 이래? 이거 문제 됐다면 미리 뽑고 면접에서 안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을 편안하게, 이런 질문을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게 좋고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뭐 학점 낮습니다. 학교가 제가 원하는, 그리고 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학교가 아닌 것은 인정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다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당황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답은 대부분 보이실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개인 경험과 성향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지도 좀 짚어주시죠. 예, 개인 성향에 대한 질문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예. 이남기 아나운서는 예, 주변의 친구들이 이남기 아나운서를 뭐라고 부르나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요. 예. 좀 진부한 대답이긴 하지만 좀 성실한 친구라고 예, 부르곤 합니다. 괜히 물어봤어요. 예, 우리 저 한유진 아나운서는 주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저는 약간 엉뚱한 사람이라고. 엉뚱한 사람? 네. 왜 엉뚱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일반인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부분들까지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좀 알고 싶어하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예, 이렇게 미끼를 잘 던지고 있어요. 이게 면접을 했을 경우에는 이남기 아나운서에게 받은 답변을 통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한유진 아나운서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래? 왜 엉뚱하다 그럴까? 왜 궁금해하고 그걸 물어보려고 할까? 그래서 물어봤던 것 중에서 뭐 알아냈던 것 중에 뭐 특별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질문거리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쭉 연결하다 보면 상의나 뭐 이런 쪽으로도 연결을 시켜줄 수 있어요. 네. 본인이 유도하는 바로. 그런 식으로 경험이나 성향 이런 거를 이제 친구들이 뭐라고 불러요? 그걸 통해서 본인이 직접 뭔가 개선을 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경험을 물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향, 뭐 본인의 성격상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류의 질문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성격이 어떻다라고 해서 너는 성격이 어떠니까 플러스, 너는 성격이 어떠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성격의 단점이 무엇이야? 그래? 그걸 가지고 꼬리 질문을 하면서 내가 알고 싶은 우리의 평가 항목과 관련된 것을 묻기 위해서 다리를 연결해서 평가 항목과 관련된 그 질문을 결국은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면접 질문 소스를 좀 살펴보면 회사와 직무에 관련한 질문, 또 이걸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면서도 학생들이 소홀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네. 예, 그냥 제가 하도 말을 하니까 중요하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꼭 하세요. 이거는 아까도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에서는요 점점 더 면접에서
기업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들을 더 원합니다. 근데 이걸 학술적으로 깊이 이해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 이게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직무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본인이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기업에 대한 이해는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선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면접을 하다 보면 우리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놀라워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사업부를 판 사업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새로 어떤 기업을 인수해서 새롭게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서 매출을 가장 크게 일으키고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지 그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뉴스나 이슈,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 시장이 어떻게 트렌드가 나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 회사의 포지션은 어떻고 경쟁을 누구하고 하고 있고 경쟁 우위는 무엇이고 경쟁 열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해놓고 엄청 많이 했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직무 분석은 마찬가지예요. 이 직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면접관 입장에서는 인성 면접, 임원 면접에서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직무가 또는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 회사의 제품, 브랜드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이 직무에 들어와서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에요? 이거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답변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답변할 것이 있을 거고요. 나 이거 몰라도 답변 잘했거든? 예, 잘했지만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면접관들은요. 답변이 굉장히 말이 유려하게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직무와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예. 같은 지원자들끼리 보기에는 이 친구 정말 대답을 잘하는데 걔가 됐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걔는 말을 잘하는 거고 면접관은 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런 컨텐트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기업과 직무에 대한 분석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기업과 좀 직무에 대한 분석이 좀 탄탄하게 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디에나 압박 면접은 존재하지만 아무래도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이 그만큼 좀 압박이 크게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3번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묻는 거는 실제로 좀 어떤 질문들을 받게 되나요? 100% 나올 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어요? 왜 우리 직무에 지원하셨습니까? 이거는 100%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에 대한 비즈니스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없으면 이거는 아름다운 얘기만 해줄 거예요. 아주 그냥 그 구름 위에서 붕붕 뜨는 그런 얘기만 할 건데 여기서 깊이 있는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회사에 대한 직무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이것 자체도 압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좀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우리 회사가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세요. 이거 분석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말도 못 할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아름다운 그림만 그리다가 나올 거예요. 우리는 공급자거든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 조금 다른 형태의 질문이 있는데 우리 삼성 같은 대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삼성이 하고 있는 이런 그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 또 하나는 이게 조금 민감하긴 한데 틈틈이 나오는 질문들. 삼성이 노조가 없는데요.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런 예민할 질문들. 수 있겠네요. 이거. 그죠? 민감합니다. 예민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새로 출시한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거 경쟁 제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경쟁사가 무엇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제품, 우리 회사가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원 직무에 대해서 이거 아는데도 다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라고 질문하고 꼬리 질문으로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겠는데 그럼 한번 하루를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아침 출근 때서부터 퇴근 때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그 세 가지 얘기했죠. 그러면
지원자 당신이 이 세 가지 역량이 있다는 걸 저한테 지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식의 질문들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압박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후기에다가 굉장히 편안한 면접이었습니다 이렇게 쓸 겁니다. 네. 네. 본인의 준비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고, 저희가 마지막 질문 소스인 상황 과정형 질문을 볼 텐데, 이게 어떤 딜레마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을 던져주는 건가요? 예, 이게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상황 가정의 질문들이 좀 더 남성보다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여성들이 아직은 국내에서 그 직장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네. 상황들을.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결혼과 육아에 따른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 기업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일도 많이 당하기도 해요. 갑자기 결혼 또는 육아 때문에 회사 안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여성분들도 힘들고 기업들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성 지원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상황을 가정하죠. 지원자는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뭐 결혼하시면 아이는 낳으실 거죠?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지원자 아이가 3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리비아에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그쪽으로 전출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원자께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리비아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 네. 어렵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정직, 기업 윤리 또는 또 다른 가치관에 대한 질문들도 하기도 해요. 만약에 삼성과 애플이 이렇게 소송이 붙었다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지원자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삼성이 분명히 잘못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베낀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회사에서는 당신한테 나가서 회사를 변호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상황 가정을 이렇게 쫙 해주고 네. 그다음에 본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들도 종종 나오게 됩니다. 네. 네. 이런 질문에 조금 대처하는 방법을 좀 짧게나마 어떻게 대처해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어떻게 대답해도 답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대답해도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뭘 평가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 논리적인 거하고 가치 판단, 이것을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답변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판단, 내가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물러설 수 없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먼저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 기준에 의하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순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거든요. 근데 판단의 기준은 단 한 가지는 물러설 수 없는 게 있어요. 정직과 윤리와 관련된 거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직과 윤리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첫 번째 여성 지원자에게 묻는 그 리비아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정직과 윤리와 위배되지 않고,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네. 네, 이번에는 좀 PT 면접을 좀 빠르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과생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직무를 좀 지원하기 때문에 PT 면접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 감이 좀 안 잡히거든요. 예, 이것도 그 주도적인 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기업에서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가를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채용팀에서는 이런 PT 주제들은 어떻게 만드느냐면, 우선 우리 회사 비즈니스 그리고 이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환경 변화 또는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리스트업을 쭉 해놔요. 그리고선 그 중에서 요거는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을 뽑아서 그것을 앞에 배치를 시켜놔요. 우리가 만약에 그 사회적인 변화로 치면은 1인 가구의 증가라든가 욜로족의 증가라든가 고령화 또는 워라밸 같은 거의 강조, 또는 어떤 기술적인 변화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류의 변화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게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앞에 변화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냐라고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점을 안겨줄 것이냐라는 것을 기술하고, 당신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까? 이게 기본 만드는 틀이에요. 채용팀에서 문제를 만드는 틀이거든요. 자, 채용팀에서 그렇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못 하시겠어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의 변화는 어디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느냐면 정말 한 20개 이내로 압축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책방만 가봐도 알아요. 뭐 미래서와 관련된 거 그런 거 보면 제목만 보면 제목에서 한 10개 이내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먼저 종이 왼쪽에다 이렇게 쭉 적어놓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내가 지원했던 회사에서 하는 비즈니스를 쭉 적어놓고 선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연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중간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그게 문제가 될까? 새로운 기회가 될까?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될지 그리고 이 새로운 요 문제를 잘 해결하면은 어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그 아이디어를 미리 하나하나씩을 만들어 보세요. 한 10개 정도면 충분히 만들어질 겁니다. 예, 그 안에서 대부분 날 거예요. 그렇게 네. 준비하시면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을 네. 겁니다. 자, PT 문제도 어쨌든 주도적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가 창의성 면접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뭐 창의성은 당연히 창의성을 평가하는 거 외에 논리력이나 이런 부분도 평가하겠지만 주로 그럼 실제로 어떤 문제를 받게 되나요? 이것도 중요한 게 창의성 평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창의적인 사람, 반짝반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직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창의성은 물론 볼 거고요. 빠뜨리기 쉬운 거 여러분들 창의성 평가에서도요. 논리력이라는 걸 봐요. 그리고 직무 이해력, 표현력 이것을 같이 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창의력만 보여줬다라고 하면 4분의 1만 챙긴 거예요. 논리력, 표현력 그리고 직무 이해력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예전처럼 창의력 하면 뭐 페르미 추정을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이 볼펜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10가지만 말해보세요. 이런 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주고요. 그것을 푸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이 아이가 어떻게 해 나가는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남과 다른 생각을 조금 더 하느냐. 그것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면접관들한테 설명을 해주느냐. 그리고 그것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보통 그 틀이 있는데 이런 틀로 많이 나와요. 어떤 일정한 시점을 주고요. 그 시대에 변화된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라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상황을 아예 설명을 쭉 해놓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이 2개가 있는데요. 이 대안은 각각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이런 단점이 있고 이 B 대안은 이런 장점, 이런 단점이 있는데 당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선택하시겠어요? 왜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런 식의 문제가 주어지고 이거는 이제 미리 노트북에서 그거를 풀어요. 풀어서 그거를 면접관한테는 전송을 하고 나는 그거를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와서 약간의 발표, 그러니까 화이트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발표를 하고 앉아서 또 질문을 받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자, 창의성 면접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여름방학 동안 하반기 공채를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 보고 정말 많은 거를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좀 막연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신의 한 수, 뭘 좀 준비를 제대로 해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오해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압박 면접이 뭐 있으면은 그 압박 때문에 내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평가목이에요. 평가목을 먼저 리스트업을 해놓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거 먼저 해놓으시면 그거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나의 경험이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거 이게 평가목이 먼저 준비가 된다면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없이 내가 뭐가 부족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기준이 세워져 있고 부족한 것을 발견해 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의력,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루에 하나씩 정도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그리고 실천하는 거죠.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 메모 기능 있잖아요. 허접한 거라도 하루에 하나씩 준비를 하면요. 방학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면접 가기 전까지 하루에 하나 하면 100개는 만들 수 있어요. 그중에 10개는 챙길 수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네. 기준을 세우고 실천하는 거. 이건 뭐 그냥 진리인데 중요한 것은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방법을 몰라서 다이어트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방법은 아는데 실천을 안 해서. 그죠? 네. 예, 저도 아는데 안 돼요, 지금. 힘들어요.
너무 와닿네요. 네. 예. 그럼 태성 쌤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들에게 응원의 따뜻한 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건 알아요. 예,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있다는 건 아는데 분명히 그 정도를 걸으시면 기회는 올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이 정확하게 넓은 길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고 큰 길이 있는데 자꾸 팁이라고 주어지는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거기에 자꾸 매몰되거든요. 네. 그러지 마세요. 예, 정도로 걸으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중심을 잘 잡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그룹의 면접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입니다.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이락스 병행제. 이락스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이락스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이락스 병행제로부터. 우와, 잘 탄다.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딜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축하해! 달려! 피곤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 먼저 들러보겠습니다. 춘천 고용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채용 소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북춘천 새마을금고입니다. 춘천시 우두동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업으로 출납창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관계없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하며 여신, 수신, 총무, 가맹점 관리 사업팀으로 구분되어 근무 부서는 면접 시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고 월급은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이고 300%의 상여금이 별도로 있으며 접수 마감일은 7월 13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출납창구 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세무법인 보강입니다. 강릉시 교동에 소재하고 있는 세무회계 서비스업으로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관계없고 경력은 3년 이상자로 전산회계 1급,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운전 가능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하며 직무는 거래처 기장,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월급은 175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팩스 또는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른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요, 민병렬 산부인과 의원입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소재한 산부인과 의원으로 현재 병원 식당에서 근무할 영양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월 18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에 등재되어 있는 자사 양식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인 캡을 진행합니다. 합리적인 직업 선택이나 자기 탐색, 기업 탐색, 서류 작성, 모의 면접 등 구직 기술 향상에 대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요일인 7월 19일에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를 주제로, 20일 금요일에는 성인을 위한 금융경제 지식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워크넷을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과 단기 취업 특강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또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최슬기 컨설턴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7월이 되면서 여기 앉는 컨설턴트 분들한테 좀 휴가 계획을 항상 여쭤보면 다들 일을 너무 좋아하셔서 다 좀 미뤄서 뭐 10월, 2월에 간다는 분들도 있는데 슬기쌤은 좀 휴가 계획을 세우셨나요? 네, 저는 바쁘지만 또 놀 때는 놀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잡았습니다. 시원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디로 네. 좀 가시나요? 네, 저 길게는 못 가고 짧게 국내로 갔다 올 예정입니다. 혹시 좀 여행지는 정하시나요? 강원도 영월로 강원도 갔다 올. 영월로?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가실 예정인가요? 8월 아마 중순쯤? 네, 갈 것 같습니다. 역시 놀 땐 또 화끈하게 놀아주시는 슬기쌤이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슬기쌤, 그럼 오늘 저희가 히든 챔피언 기업을 바로 알아볼 텐데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딘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IT 기반 의료 서비스 시장에 문을 연 헬스케어 솔루션 대표 기업 코스닥 상장사인 유비케어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헬스케어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주신 유비케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네, 유비케어는요, 병의원 전자 차트인 EMR 솔루션 및 또 약국 전용 판매 관리 의료 IT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또 국내 최초로 EMR인 의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출시하여서 13,000여 개의 병의원 그리고 7,200여 개의 약국, 19개의 대리점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업입니다. 네. 유비케어의 의사랑이라고 불리는 이 전기 차트가 좀 대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EMR이 좀 어떤 건지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어떤 건가요? 네, 혹시 병원에 가셨을 때 이렇게 네. 큰 TV 창으로 환자 이름이 뜨고 호출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병원 가면은 거의 다 그렇게 네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큰 병원 가셔도 그렇고 작은 병원 가셔도 그런데 네. 그 시스템이 유비케어의 의사랑 솔루션의 일종입니다. 네, 더해서는 전자차트 EMR이란 전자의무 기록의 약자로 병원 진료 지원 업무 중에서 의료 기록 업무를 전산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0년대에는 의료 기록을 수작업 처리하여 환자의 정보를 모두 종이에 기재하여서 보관하였지만 전자의무 기록이 도입되면서 종이 없이 광디스크나 CD로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큰 병원은 물론이고 정말 동네 병원만 가도 이렇게 TV로 호출하는 이 의사랑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점, 편리성이 독보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준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진찰 결과, 그리고 치료 결과, 수술 기록, 그리고 입퇴원 기록, 외래 진료 사양 등의 방대한 자료를 전자의무 기록으로 보존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종이 낭비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신속한 업무 처리와 인력 및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으면서 기록의 신속한 전달과 활용이 가능하고 환자의 대기 시간 단축 등의 서비스 향상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환경도 보존하고 좀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좀 활용력이 높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기술력이 보장된 유비케어는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에서는 좀 어떤 거에 속하나요? 네, 아무래도 유비케어가 IT 솔루션 기반으로 특허와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이다 보니까 미래성장 챔피언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네. 자, 미래 성장 카테고리에 선정된 유비케어 지나온 히스토리들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유비케어의 연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비케어는 1994년에 주식회사 메디다스의 설립으로 시작이 됐고요. 1995년에 국내 최초 전자차트인 의사랑을 출시합니다. 97년에는 의료정보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이 되고요. 98년에는 의료보험 EDI 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합니다. 1년 뒤인 99년에는 인터넷 종합병원인 건강샘을 오픈과 동시에 약국 정보화 시스템인 에팜을 출시합니다. 2000년에는 EMR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MS 백오피스 로고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2002년에는 지금의 사명인 유비케어로 변경을 합니다. 4년 뒤인 2006년에는 주식회사 메디온몰 의약품 전자상거래 영업을 인수합니다. 2009년에는 약국사업 통합 브랜드인 유팜을 런칭을 하고요. 1년 뒤에는 의약품 거래 자동화 웹솔루션인 인디케이터를 오픈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버 헬스케어를 설립합니다. 2015년에는 한국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이란 뜻의 SQ 인증을 획득하는데요. 이처럼 유비케어는 IT 솔루션 사업뿐만 아니라 유통과 마케팅 그리고 B2C 사업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네, 신세미 캐스터의 말대로 메인 사업 외에도 좀 다양한 분야를 확장을 해서 영역을 뻗어나가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슬기쌤께서 사업 분야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유비케어는 EMR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의료소모품 전자상거래, 처방의약품 자동 조제기 및 의료기기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80여 개의 제약사와 15여 개의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제공 및 시장 분석의 마케팅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사업을 기반으로 기업 임직원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가 현재 시장 1위의 헬스케어 플랫폼을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B2C 사업의 진출을 시도하여서 개인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현재 시장 1위의 헬스케어 플랫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회사 규모가 또 상당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매출액은 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나요? 네, 매출액은 2018년 3월을
기준으로는 보시면은 네. 매출액 지난해 살펴보시면은 821억을 나왔는데요. 전년 네. 대비 20% 증가하였고 영업이익 또한 해서 18% 증가해서 75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와, 네. 매출액도 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규모와 매출액에 또 국내 최초의 EMR 시스템까지 출시를 했으니까 업계 내 위치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유진 MC 말씀대로 최초로 EMR 프로그램을 출시하여 상용화한 기업이다 보니 국내 전자차트 시장 점유율은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반수에 가깝게 차지하고 있다 보니 시장 순위도 1위에 해당합니다. 네. 자, 이게 규모랑 매출액에 대해서 좀 숫자가 높은 게 계속해서 들리니까 이게 또 연봉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는데 연봉도 좀 뒤지지 않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연봉도 뒤지지 않는 편입니다. 네. 직무별로는 상이하기는 하지만 네. 2016년 대졸 기준으로 보시면은 신입사원 초봉은 3,200만 원이고요. 평균 연봉은 4,500만 원입니다. 네, 연봉 또한 만족스러운데 연봉의 꼬리 질문이 따라가겠습니다. 네. 복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복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유비케어는 복지 제도를 건강 그리고 가족, 휴식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운영 중인데요. 네. 우선은 건강복지로는 종합건강검진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이 있고요. 또 가족복지로는 주택자금 대출, 자녀 학자금 지원, 그리고 연차와는 별도로 사용 가능한 연일의 가족 기념일에 휴가가 제공이 됩니다. 또한 휴식복지로는 장기 근속자 대상으로 리프레시 휴가랑 또 포상금 그리고 복지카드가 제공이 됩니다. 네. 자, 건강, 가족, 휴식 이 세 가지가 정말 많은 분들이 꿈꾸는 거라서 이 세 가지를 정말 원하는 분들은 이 기업에 더 눈독이 갈 것 같은데 회사 매출과 규모도 탄탄하고요. 연봉도 괜찮고 복지도 정말 뛰어난데 많은 분들이 또 채용 정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유비케어의 채용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유비케어는 현재 세 가지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술 상담은 프로그램 상담 및 장애 처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기술 지원은 대리점 납품 및 직원 필드의 기술 지원과 또 정책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무 분야는 보훈 대상자를 특별 채용하면서 자산 관리 및 운영 그리고 예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전문 학사 이상과 컴퓨터 및 시스템 공학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또 근무지는 서울 구로구의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원 기간은 총무 직무는 7월 25일까지, 나머지는 8월 25일까지니까요.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지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꼭 회사 채용 사이트를 보셔서 우대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채용 절차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 검사, 합격 순입니다. 유비케어의 채용 절차는 다른 기업이랑은 특별히 다른 점 없이 서류 전형 이후에 1차 면접을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 임원 면접인 2차 면접, 그리고 신체 검사를 거쳐서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절차는 그렇게 특별한 부분은 없었고요. 자, 이제 지원자들이 입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 때 좀 이런 부분은 유의해라. 좀 이거는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팁들이 있을까요? 네, 자기소개서 작성해 보시면은 채용 포털 사이트 통해서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별다른 그런 자사 양식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신입생 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홈페이지를 먼저 탐색하시면서 기업 분석 그리고 직무 분석을 하실 텐데요. 네. 그 채용 사이트 안에 채용 탭에 보시면은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훑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업무나 관련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은 기술 상담과 지원 직무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의 시스템, 기획, 점검, 관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기본 지식, 그리고 인성적으로는 적극적, 그리고 진취적, 약간 소통 역량, 대처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사례들을 드러내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 직무 경우에는 전사 지원 및 자산 관리 업무로 사내 행사 진행 또는 문화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직에서의 구성원들의 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한 사례가 있다면은 그 사례를 이용하셔서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면은 조금 유리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슬기쌤께서 자기소개서 작성 팁까지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오늘의 기업 주식회사 유비케어를 추천하는 특별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유비케어의 그 성장을 좀 보시면은 지난 2년간 연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의 그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보시면은 최근 카카오랑 손을 잡고 B2C 사업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는데요.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 발생으로 향후 성장 및 실적 향상 또한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미래성장 챔피언 카테고리에는 적합한 기업으로 취준생 분들께서 지원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래로 성장하는 유비케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신세미 캐스터한테 또 단골 질문 하나 드리자면 이제 신세미 캐스터가 취준생이라면 오늘 슬기쌤이 추천해준 유비케어에 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추천을 해주고 싶나요? 저는 지금 지원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병원 가면 그냥 지나치던 그런 전자차트라는 그런 분야가 이렇게 큰 줄 몰랐고요. 맞아요. 그리고 국내 전자차트 시장을 거의 반 이상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또 카카오랑 손을 잡았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탄탄하게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천해 드려야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주식회사 유비케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채용 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서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최슬기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기분 좋은 금요일이 돌아오고 많은 분들이 불금을 보내실 텐데요. 저희도 불금을 맞아서 잡정보센터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핫한 토론 프로그램인 특집 취업인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미래의 유망 직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비한 신 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